네, 제약바이오 섹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민환 IM증권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막을 내렸습니다.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우선 JP 모건 헬스케어 이제 컨퍼런스 같은 네. 경우는요. 이제 연초에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간 있는 행사 중에서 거의 대표적인 이제 행사예요. 그리고 가장 규모도 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네. 이 행사 전후로 뭐 M&A나 아니면 기술 이전과 같은 소식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발표가 되면은 연간으로 올해 바이오가 괜찮겠구나, 우리 섹터가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과거 한 10년 정도의 사례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 기술 이전이나 M&A의 건수보다는 이제 규모가 조금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규모가 정말 이제 큰 대형 딜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딜이 발생을 했을 때 연간으로 이제 저희 섹터의 수익률이 좋았다, 이제 이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은 일단 존슨앤존슨이 이제 150억 규모의 인수합병, 그러니까 CNS 질환, 정신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식들은 저희 섹터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최근에 빅파마들의 이런 인수합병의 움직임이 이러한 큰 규모의 대형 M&A보다는 네. 작은 건수들 여러 건 가져가는 이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행사에서 조금 성과 두드러지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JPM에서 만나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뭐 빅파마들을 만나서 기술 이전 논의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타임라인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서 초기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텀sheet을 수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룸을 열어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시기보다는요. 이제 여기서 이제 펀더멘털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많은 논의가 지속이 됐을 거고 그거를 이제 연중으로 이제 좀 길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길게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봐주셨고요. 이번 행사도 그렇고 바이오 섹터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AI와 함께 항체 약물 접합제 ADC도 이제 꼭 알고 가야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ADC가 뭔지, 뭐 ADC 국내 관련주로 좀 주목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ADC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데 이게 항체랑 약물을 접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체는 우리가 원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몸에 투여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접합되어 있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몸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치면은 항체가 그거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접합된 약물은 우리 몸에서 이제 암세포를 사멸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약물들보다 좀 더 진보된 이제 그런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ADC 이제 대표 기업인 리가켄바이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회사이지만 신약도 파이프라인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C를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 중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투셀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번에 예비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이 ADC라는 키워드를 보셨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업의 폭이 좀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ADC라는 이번 JP모건 행사의 키워드를 볼 때 셀트리온과 리가켄바이오, 인투셀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올해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또 다뤄진 주요 주제 중에 하나 비만 치료제였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 뭐 성장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성장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을 견인하는 수요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자 중심의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은 살이 빠지는 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반 의약품 대비해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수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요는 비급여 쪽, 그러니까 정말 질환이 있어서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요거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체중에 달성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수요가 견인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료진의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비만 환자들이 뭐 만성 질환, 뭐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당뇨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거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심혈관 질환들도 정말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지금 비만 치료제들이 임상에서 보이고 있는 효능은요, 단순히 살만 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당뇨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들까지 낮출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도 이거를 처방을 지금 하는 것이 이러한 만성 질환이 정말 나중에 큰 문제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비용 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수요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에 대해서는 수요와 이제 시장 성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우려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이제 업체들이 조금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네. 상당히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비만 치료제 업체들이 글로벌 임상 3상이나 아니면 이미 상업화에 닿아 있는 뭐 엘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아직 이제 임상 1상이나 이제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투자를 고려를 하실 때 네. 후발주자이면은 확실한 엣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엣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에 이제 좀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체중 감량의 효능을 높이는 것,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는 것, 뭐 경구용으로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속형으로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투약을 하는데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으로 연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엣지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는 이제 글로벌리 하기에는 성장이 지속되겠지만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선별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장 금리가 조금 오르면서 바이오주 투심을 전반적으로 좀 제약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취임 후에는 뭐 금리가 조금 안정되는 분위기긴 하고 지금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금리가 내려오면은 네. 이제 저희 섹터와 같은 성장주들한테는 긍정적인 요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랑 이제 같이 보는 지표가 이제 미국의 XBI 이제 이런 지표들 많이 보는데요. 네. 금리가 낮아지면은 XBI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금리가 4.5%라고 하는 금리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코로나 때 이제 요런 랠리를 했던 이제 시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은 금리가 낮아지면은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이제 올라가더라도 유지가 되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에 이제 투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역시 펀더멘털이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분석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은 금리 인하는 그 펀더멘털이 강한 기업이 더 이제 주가가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약바이오 기업은 펀더멘털에 기반해서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크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트럼프가 이번 주에 이제 취임을 했고 아무래도 시장의 최대 화두기도 한데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게 트럼프 시대의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이 그래도 조금 더 커 보이긴 하는데요. 크게 뭐 약가이나 뭐 규제 완화, 중국 견제와 같은 요인들이 호재로 꼽히고 있는데 트럼프 시대에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요. 네. 미국 환자들이 자기 돈으로 내는 의료 비용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낮추려는 게 역대 대통령들의 풀어야 되는 과제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도입이 됐는데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게 IRA 법안이 도입이 되면서 약가를 이제 CMS라고 하는 이제 기관과 제약사가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약가를 낮추는 이제 그런 정책도 있었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된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이제 과제를 이제 당면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바이오시밀러의 도입을 권장을 해가지고 약가를 낮출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PBM이라고 하는 그 중간 관리자나 이제 중간 유통자들을 규제를 함으로써 그 중간에 껴있는 거품을 낮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약바이오,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역시나 이제 바이오시밀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를 더욱 권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시장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기업 중에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를 여러 기업에서 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이 커지다 보면은 당연히 경쟁도 심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이 이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은 이제 개발도 할 수 있고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시를 해서 직접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 경쟁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약가이나 압박에 지금 직면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실적 시즌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가 어제 뭐 호실적을 내놨고 앞으로 바이오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질 텐데 이번 실적 시즌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4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같은 네. 경우에는요, 원래 전통 제약사들의 실적이 좋았어요. 왜냐면은 1, 4분기가 이제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하기도 하고 네. 독감과 같은 이제 계절성 호흡기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제약사들이 원래는 호실적을 좀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24년 4분기를 좀 돌아보면은 독감의 유행이 지금 막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년 이제 평년보다 그런 유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4분기의 계절성이 1분기로, 그러니까 25년 1분기로 다소 이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적이 꺾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SK바이오팜과 같은 기업들은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환율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환율의 수혜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이제 25년도 가이던스나 이제 이런 25년도에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에 주목을 하심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올해 연간으로는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연구원님께서는 제약바이오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팜을 꼽아주고 계시는데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아까 뭐 좋게 나왔고 2조 원 규모의 수주 소식도 있었고 주가가 좀 최근에 좀 오르기도 해서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더 봐도 되겠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위탁 생산의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조 수주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대량 생산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여전히 좋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공급 과잉이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경쟁사들도 굉장히 빠르게 증설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 증설을 한 게 실제 가동률과 이제 고객사들의 수요를 받아서 그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거는 네.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천천히 올라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동률을 굉장히 빨리 올려가지고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우리가 우려할 만큼 빠르게 올라오진 않고 있다. 그러니까 25년도에도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연결로 에피스, 이제 자회사가 이제 에피스도 매출에 기여를 하는데요. 지금 에피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이익률도 개선이 되고 있고 내년 이제 25년도에는 24년도 대비해서 제품 수준의 성장도 굉장히 높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축이 다 견조한 실적을 보일 거이기 때문에요. 25년도에도 실적 걱정은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캐파 증설도 있고 가동률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실적 역시 뭐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특히 뇌전증 약인 엑스코프리 매출 성장에 지금 주목을 좀 하고 있던데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SK 바이오팜은 말씀하신 대로 엑스코프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성장을 하는 이유는 뇌전증 시장에서 가장 효능이 좋은 약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뇌전증 시장에서 이제 처방을 하는 의사들의 가장 큰 니즈는 환자분들이 약물을 굉장히 여러 개를 복용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그 뇌전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언맷 니즈인데요. 그걸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처방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시장에 이제 예상치만큼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중국에 이제 저희가 엑스코프리의 판권을 그러니까 그 세노버메이트라고 하는 약물의 중국 판권을 이그니스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NDA라고 하는 신약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SK 바이오팜의 마일스톤이 주어지거든요. 네. 그게 한 210억 원 정도의 이제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게 이제 기여를 하면서 4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엑스코프리의 성장성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보시면 SK 바이오팜은 항상 주가가 성장성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EV 에비타 멀티플이 뭐 100배, 정말 비정상적인 멀티플을 기록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적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높은 실적이 전망이 되면서 지금 40.7배 정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멀티플도 정상화가 되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성장을 한다면은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거고요. 그게 꺾인다면은 주가는 내려오겠죠. 근데 제가 이제 뇌전증 시장을 분석을 했을 때는 이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의 경쟁력 그리고 멀티플 정상화까지 뭐 아직 긍정적인 부분들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 연구원님께서는 최근에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가 좀 하향 조정을 하셨던데 어떤 부분들을 좀 반영하신 걸까요? 4분기 실적이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한미약품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지금까지 그러한 이제 연결 한미약품의 수익성을 견인을 한 것이 북경한미의 실적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북경한미가 이제 그 중국에서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그게 상품보다 제품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경한미의 실적이 좋아질수록 연결한미의 실적도 이제 개선이 되는 양상을 네. 보였는데 그게 4분기에 이제 조금 꺾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실적이 이제 조금 전망치를 하향을 하면서 이제 목표가도 조금 이제 내려오는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네. 다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경영권 분쟁 해소가 되면서 이러한 이제 이제 이 회사의 그 영업력이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R&D 투자를 확실히 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요. 다시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의 4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뭐 물론 기업 선별도 중요하겠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 2기에 뭐 우려보단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에 이제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꼽고 계십니까? 우선 매크로에서는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정부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오면서 정책들이 이제 정말 구체화가 되겠죠. 그리고 발표를 하면은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리도 이제 좀 더 소폭 내려올 수도 있을 거고 저희 그런 이제 매크로 이슈 이외에도 저희 헬스케어 섹터 전반에 있었던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미국 XBI와 같은 이제 바이오텍 ETF 이제 그런 지표들도 반등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국내 섹터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정부의 이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들을 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중국 바이오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다른 산업에 대비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향을 보시면요. 앞서 이제 JPM 헬스케어를 말씀을 드릴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작은 규모의 딜이 되게 여러 개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작은 규모의 딜을 중국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낮은 인건비, 그 다음에 정말 R&D에 인풋이 정말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빅파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작은 규모의 엣지 있는 파이프라인을 인수를 하는 것이 예전처럼 큰 바이오텍이나 아니면은 큰 회사를 인수를 하는 것보다 더 비용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의 기업들의 사업 모델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중국이 하려는 것과 유사해요.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엣지를 내 가지고 빅파마 향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저렴한 R&D 인풋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높은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사업 모델에 조금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전망이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엣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야 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의 투자의 변수, 매크로 환경과 함께 중국 바이오텍의 부상도 좀 경계해야 된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약 바이오주 상반기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제약 바이오주는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것은 비싸도 사는 게 성장주잖아요. 근데 그 비싸다는 멀티플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성장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성이 다들 이제 장밋빛 성장성을 그리는데 그 근거가 가장 확실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장성이 가장 가시화되고 근거가 있는 기업들에 이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뭐 SK 앞서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펀더멘털리 튼튼하고 그걸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심이 이제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멀티플을 정당화하는 것은 성장성이다. 근거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자. SK바이오팜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탑픽으로 꼽고 계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민환 IM증권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